생각보다 마흔은 금방 온다. 엄마, 30살 때는 어땠어? 내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때 결혼을 하고 너를 낳아 정신없는 하루하루에 적응하기 바빴다. 사느라 바빠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40살은 달랐다. 나에게 남아있는 좋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확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으며 위로 올라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밑으로는 나를 대체할 후배들이 무섭게 덤벼왔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는 아직 젊고 쓸만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이 몰려왔다. 마흔은 일 하나만 놓고 보면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금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거래처에서도 나만 찾고 내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원활해지는, 일적으로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시기. 그러나 동시에 그 시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느끼게 된다. 조만간 경제적으로 수입이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금 흐름 감소를 완충하고 나를 보호해줄 자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소비를 결산하는 가계부는 손익계산서이고, 실제 내 은행 잔고와 지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이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차 대조표이다. 그런데 마흔이 되면 아무리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훌륭해도 대차 대조표가 부실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일을 못하게 되거나 사업을 못하게 되어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당장 돈에 쪼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을 한다면 네가 일을 그만두어도 너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남편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에게도 마흔은 똑같이 찾아온다. 일시적으로는 전성기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벌이로 아내와 아이까지 책임지는 남자들은 마흔이 더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일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페달을 세게 밟을 수도 있고 약하게 밟을 수도 있지만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싫든 좋든 자전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페달을 계속 밟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인지 결국 마흔이 되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된다. 이때 자산은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알짜 우량주나 우량 채권일 수도 있다.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도 그에 포함될 수 있겠지. 물론 너에게 마흔이라는 나이는 아직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은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해도 벅찰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결코 너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결혼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 신혼집 전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결혼을 하면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계속 돈에 쫓기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흔은 금방 온다.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모아둔 사람과 자산을 모아두지 않은 사람의 마흔은 생활 전반에 걸쳐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마흔이 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대차 대조표부터 써보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내 미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가수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어의 일부다. 그런데 나는 이 노래 가사에 감탄을 금지 못했다. 돈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타인의 성공과 재산을 부러워하며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가사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100만 원 가진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1,0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한숨을 내쉰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금세 기가 죽는다. 그처럼 한번 돈을 쫓기 시작하면 그 삶이 끝날 줄을 모른다. 1억이 있으면 10억 부자가 부럽고 10억이 있으면 3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기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막연히 돈을 쫓는 삶이 금방 불행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50억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남들이 아무리 겉으로만 태어난 척 하는 거야 속으로는 부럽겠지. 저런 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한다니까 하며 비아냥대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목표는 50억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각자 따로 있다. 사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과시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따라 너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그들을 쫓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그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부자의 품격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매달 돈에 쪼들리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른다. 너는 그저 하루빨리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일찍 그려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는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나는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후자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 심리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친구가 산 명품백이 부러워 무리를 하게 만들고 비싼 외제차가 부러워 빚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사게 만든다. 남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나도 그것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이 들기도 한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만 금전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출을 갚기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비교 심리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부동산과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 관심을 보인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면 괜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우울해한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릴 때도 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그 문제를 고민하던 중 나는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 내가 보기에는 날씬하고 예쁜데도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해 괴로워하며 15년간 폭식과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한 후배가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저도 다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잘 버티다가 날 잡고 폭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울상을 지을 때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며 기분이 좋다고 말한 것도 잠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있다며 낙담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피부는 푸석해져 갔고 머리숱도 줄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더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더니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디 아팠었니?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야?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하고 물었더니 후배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결혼을 하고 안정감이 생기니 애정결핍이 충족되면서 더 이상 폭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결국 그녀를 15년 동안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미치게 만든 주범은 마음속의 허기였다. 애정결핍이 폭식을 하게 만들었고 폭식 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폭식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돈을 다루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돈 얘기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든지 친구 집들이에 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요하게 궁금해하고 괜시리 울적한 마음에 퉁명스러워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참 못나게 느껴지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 가깝다. 500만 원이 있어도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두렵지 않지만 같은 500만 원이 있어도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너도 모르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루고 싶은 경제적 독립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내 힘으로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스텝들이 필요할지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씩 밟아 나아가야 한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가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도 경제적 플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남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나서 뉴스에 나온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전 재산을 떡하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평소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는 500원 아끼려고 몇백 미터를 더 걸어가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불안이 너를 잠식하게 두지 말라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듯 해결책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네가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에 불입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부자이지만 너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보다 불행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피어날 것이다.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어린 시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20년 넘게 살다 보니 그 집 곳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도 많았다. 그런데 21살 때 엄마를 갑자기 여의고 난 후 집에 있으면 곳곳에 묻어있는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남겨진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나와 동생들은 그러자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2002년 아버지가 집을 내놓을 무렵 갑자기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매가가 4억 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격이 올랐을 때 빨리 팔자고 했고 아버지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내놨다. 일주일쯤 지났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더 얹어 4억 7천만 원에 집을 팔았다. 원래 움직였던 가격대에 비해 2억 원을 더 챙긴 것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고두고 아파트 판 것을 후회했고 나도 그 아파트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다. 내가 아버지를 부추기는 바람에 괜히 집을 판 게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때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 고정적이지 않으며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기다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게 상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투자란 싼 물건을 골라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물론 다시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아빠와 결혼하기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고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였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 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내 아빠와 상의를 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집이면 맞벌이니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고 동네를 몇 곳 정해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녔다. 그날도 열심히 발품을 팔다 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기에 공인중개소 소장과 함께 보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난감해진 소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대뜸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지금 시세가 얼만데 3억 3천만 원을 얘기해. 4억 아래로는 죽어도 못 팔아. 이 날강도들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보러 간 우리는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었고 소장은 부인과 상의 없이 남편이 단독으로 집을 내놓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근처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고 그리 좋아하는 떡볶이와 라면이 나왔는데 둘 다 쉬이 젓가락질을 하지 못했다. 30여 분의 침묵 끝에 내 아빠가 마침내 입술을 떼고 한 말. 샹! 한 번도 내 앞에서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아빠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집을 보러 다녔고 결국에는 집을 장만했다. 그게 직장생활 6년 차인 30살 때의 일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아버지가 대치동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 테고 내 집 장만하는 시기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4억 7천만 원에 판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15억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 덕분에 모두의 지상 과제라는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룰 수 있었다. 전셋집에 살 때는 늘 불안감이 있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줘야 한다고 말할까봐 혹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이제 내 집이니까 우리의 집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권리를 얻는 것. 나는 결국 집을 사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어쩌면 투자자인 찰리 먼거가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한 것. 사람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돈이 얼마든 정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의미에서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기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주식과 펀드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청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수영을 잘하려면 동작부터 배워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전부터 들어가고 보려는 것 같다. 그래,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공부 안 하면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답한다. 좋은 물건은 오늘이 제일 싼 법이라고.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은 내일이 되면 더 오를 거라고. 그러니 공부를 하라고.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딸아, 너도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내가 원하는 삶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